오늘 2부에서는 이제 월가 대가들이 보는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 근데 이거 실행해야 되죠. 잠깐만요. 네, 아, 네. PPT를 화면을- 여시는 PPT 한번 동안 바꿔볼게요. 그동안 우리 제가 단테님에 대한 단테님에 소개는 대해서 뭐 깊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지인 찬스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단테님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어떻게 같은 유튜버로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테님의 유튜브 채널도 제가 그 여의도 내에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이 기존의 여의도에서는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였었고요. 오늘 제목이 거인의 어깨에서 투자하라예요, 또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의 구루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피터 린치 그리고 워렌 버핏 뭐 찰리 먼거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옛날에 하셨던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를 제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생각들을 얘기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들으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싫은데? 그럼 난 이건 제끼고. 난 이 사람 얘기는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난 나 이거 할래. 아니면 이거 할래. 이게 선택을 하는데 딱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단테님의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너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은 게 제가 사실 딱 이렇게 그래요? 결론을 네. 딱 이렇게 내려고 했거든요. 이미 결론이 딱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소개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문장을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개념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문장화를 못했는데 마음속에 텔레파시가 갔나 봐.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정말 맞아. 제 채널에서 사실 제가 제 주제를 한 줄로 쓰라고 하면 전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지금 이효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기를 딱 하고 싶어서 너무 일단은 제가 들으면서 약간 저 혼자 감동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제가 막 제도권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 돈을 그냥 제 개인 돈을 운영하려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좀 특이하게 그냥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거죠. 잘하는 사람 따라야겠다. 일단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뭐 뜻하지 않게 약간 그 영어 매체들, 미국 매체들, 해외 매체들을 좀 많이 보게 됐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 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색깔이 좀 많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가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대가들끼리 의견이 다 달라. 어쩌라는 얘기야.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지금 네. 요새 또 특히 더 달라. 네, 특히 더 달라요. 어.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도대체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이러실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또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의 대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준을 되게 자의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네, 제 네. 마음대로 만들어 본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한 20년 정도는 생존을 해야 되지 않나. 20년. 네. 왜 20년이냐? 이것도 사실 큰 이유는 없는데, 보통은 경제 위기가 10년에서 20년 정도는 한 번씩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까운 위기로는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사태도 있었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런 위기들이 어쨌든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한두 번 정도는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 실제로 유명한 대가들 중에서 그런 닷컴 버블 때 그냥 사라져 버리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직은 좀 대가로 보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좀 빡빡한 기준을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한번 그럼요. 세워봤고. 캐시우드는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캐시우드 얘기들을 제 그 영상에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맞아. 왜 캐시우드가 없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캐시우드가 대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캐시우드가 어쨌든 어떤 큰 위기를 한 번은
겪고 맞아. 거기서 뭔가 그 생존하는 모습을 지금은 너무 보여주시면? 승승장구만 했으니까. 네네네. 물론 뭐 제가 그분이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20년은 안 됐다. 네네. 시간의 문제다.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네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투자의 대가를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왜 투자의 대가 얘기를 듣냐? 뭐 방금 사실 이호석 팀장님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맞는 말을 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배울 점들이 어쨌든 많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경제 정보들과 지표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좀 제 마음대로 써본 얘기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전 이게 저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걸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 능력이에요. 그쵸. 사실 옆에서 보면은 뭐야 저 할아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 또 이해해가지고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또 단테님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들이 다들 뭐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얼마나 인생의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각자 인생의 스토리들도 너무 많고 되게 큰 실수를 했던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다시 그 아픔을 다시 딛고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궁금한 거야. 이제 내가 아는 마치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랑 친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 혹은 그 마블 영화 형?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마블 영화 그러니까 예, 마블 예. 영화라고 해서 뭐 아이언맨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그런 그 뭐랄까 캐릭터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처럼 그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앞으로 생길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를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만 그냥 지표만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미국 10년물 금리만 봐서는 사실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대학자들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재밌어요. 누구는 인생 베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쵸.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경제를 좀 재미있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대가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결론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론도 결론이지만 그들의 논리를 갖고 오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클 버리가 인플레이션이 온대라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지 어떤 논리에 기반했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대가들끼리 어디서 의견이 갈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가 생긴 거죠. 그 그렇죠. 순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종목을 내가 고를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들 중에서는 소수의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의 종목 집중 투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종목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주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3F라는 게 있는데 이 13F가 그 금융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분기별로 내가 어떤 주식 갖고 있어요라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매번 자주 업데이트 하시더라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치 그 답안지를 보는 느낌? 맞아. 그 사람들이 나 뭐 사고 있어요 이렇게 그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투자를 해서 뭐 그런 생각들 이제 초보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야, 무슨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사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답안지가 다 공개돼.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된 거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참고를. 적어도 뭐 무조건 사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라라고 내가 그 종목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은 것 같고 다만 또 하나 제가 뭐 이따가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답안지를 보실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보실 때 그분들이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한 번 사면 진득하게 보유하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그 주식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좀 보시면서. 아시면서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뭐 어떤 주식을 샀대 근데 알고 봤더니 0.1%야 의미가 없잖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0.1% 갖고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유명한 투자자들이 한 10% 내외로 들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은 볼까 싶긴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네. 대가들의 생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짜잔. 대가들 네, 빠밤 하고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 얼굴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리긴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제일 왼쪽이 긍정이에요. 긍정.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위는 뭐냐면 위에 있는 분들일수록 비교적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신 분들이고 밑으로 가신 분들일수록 약간 옛날에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옆에 보면 숫자들이 다 써 있는데 언제 이 얘기한 숫자가 거가 나와 있구나. 그분들이 아. 언제 얘기했다. 우와. 그래서 이게 되게 다각도로 한번 요 사진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본 그림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밑에 보시면 써 있지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발언한 거 혹은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결론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직접 이분들의 인터뷰나 뭐 이분들의 네. 뭐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리차드 케이님께서 이걸 수치화하면 대박이겠다고 하시네요. 이분들의 얘기를 수치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제 공대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네. 리차드 케이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극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캔 피셔님이신 거고, 가장 부정적인 게 제레미 그랜썸님이신 거고. 네. 네, 누가 그렇습니다. 더 좋아 보여요? 뭐 그냥 인상으로 인상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내가 왕이 될 배제놓으신 상인가. 그대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긍정적인 표정에 부정적인 표정이 맞아. 아니 대비되는 표정도 느낌? 그런 걸 가져오셨네. 네, 그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네요. 약간 지금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긍정인지 그러네. 부정인지 안 알려주고 자 그러니까. 그러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중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거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딱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보니까 중립은 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혹은 뭐 그러니까 부정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공매도 한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중립에 있는 분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만 긍정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뭔가 뭐 레버리지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긍정에 좀 더 극긍정이신 분들은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중립인 분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시장에 대한 시각이 중립이면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자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중립이면 현금을 쌓아놔야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고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부정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만 보수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고요. 다만 이제 이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약간 베팅하는 투자도 있겠죠. 그건 이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빌 에크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빌 에크먼도 사실은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난 대비를 할 거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를 할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부정으로 놔둔 거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끝에 계신 분이 켄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논리로 긍정을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건 거예요. 이분은 상승장을 총 6개로 쪼개요. 주식의 어떤 사이클을. 상승장,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2009년도 정도부터 시작된 그 상승장. 그러니까 그 캠피셔는 코로나는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코로나 때를 빼고 2009년부터 이제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2009년부터. 네, 2009년 정도부터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캠피션 항상 마지막 마지막 불꽃이 네, 크다는 건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즐겨라. 이 상승을 즐기라는 거고 캠피셔의 논리의 대부분은 크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에요. 과거의 가격, 주가지수 가격의 통계에 기반해 봤더니 이렇다가 캠피셔의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캠피셔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고점 갱신되면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고점 갱신됐을 때는 3개월 정도는 그냥 계속 같이 가보는 게 좋더라. 뭐 이런 단순한 논리들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그 기초는 다 과거 가격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다 전고점을 갱신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갱신했으니까 캠피셔는 3개월 계속 지켜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피셔는 또 이게 뭐 정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되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캠피셔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와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기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민주당 대통령이 그 선거해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사실 당선된 해는 작년이잖아요. 네. 2020년에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주식시장이 민주당은 좀 반기업적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서 주식시장에선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취임회가 시작되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민주당 정부도 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기업을 그렇게 막지는 않더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태클을 걸고 싶어도 기업들 그렇게 반기업적이진 않더라라는 거를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왜냐면 그 법인세 올린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주가는 좀 안 좋았었는데 법인세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과연 될까?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더 좋은 현상 이런 네. 게 또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장을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1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민주당도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주식시장에. 그러면서 가장 상승폭이 큰 해가 그림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보면 중간에 보면 파란색 바 보이세요? 네네. 이게 뭐 inaugural years returns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써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취임 첫 해. 민주당 대통령의 취임 첫 해가 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초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 첫 해가 평균적으로 올해인데 네, 올해 오, S&P 500이 어머, 21.8%가 역사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캠피셔는 올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이든 증세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캠피셔가 이틀 전인가 글을 썼어요. 바이든 증세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너무 이틀 전에? 쫄지 마. 얘들아 쫄지 마. 아.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이 선거 전부터 증세 얘기를 했는데 그 캠페인 할 때부터 증세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주식시장에 우리가 아는 이벤트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진정해. 앞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의 세금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아니다.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는 게 음. 캠피셔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캠피셔 얘기, 긍정의 얘기를 이제 조금 한 것 잠깐만요. 같고. 네. 지금까지 들으면 너무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저도- 것 같아요. 들으면 지금 네, 약간 내일 그렇지 9시 않아요? 되는 순간 잠깐만 수 해야겠다.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든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자, 하지만 반대쪽 제가- 얘기로 갑시다. 제가 쿨다운하고. 워워 쿨다운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음. 이번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제레미 그랜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GMO라는 자산 운용사의 창업자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버블 감별사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버블을 좀 잘 찝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버블 90년 초에 있었던 80년 말 90년 초에 있었던 일본 버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오. 그때를 이분이 3번을 다 찍긴 찍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블하면 약간 이분이 좀 이미지가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좋아하니까 일본이랑 닷컴 버블 때는 좀 일찍 말했어. 한 3, 4년 정도 일찍 말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말하는 감도 있는데 2008년도에는 거의 정확하게 말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보면서 좀 신선하긴 했던 게
현직 자산 운용사의 그 오너가 이게 한국에서는 좀 발생하기 힘든데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역대급 버블이다. 맞아. 40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블룸버그에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워딩이 진짜 세가지고 저도 그때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 들으면서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너무 버블이라고 세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원래 이 회사가 사실은 2015년부터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워딩이 너무 세지니까. 근데 이제 뭐 워딩이 센 거는 센 거고 논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논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상승을 캠피셔는 상승이 끝날 때까지 즐겨라인데 이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이 이제 막바지 때 오르는 그 마지막 불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강세장의 막바지에는 사실 이건 캠피셔랑 같은 얘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막바지에 큰 상승이 있다 라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되게 많이 들으신 얘기긴 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지표들로 봤을 때 버블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케이프라고 해서 뭐 케이프라고 그 정확한 명칭을 알기보다는 그냥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그렇죠. 기업이 버는 거에 비해서 혹은 뭐 GDP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다 버블이다. 그러니까 역대급이긴 하거든요. 이 수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하나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상현상들. 이상현상들이란 게 뭐냐면 곧 파산을 할 회사가 주가가 10배가 뛰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헐츠라고 해가지고 그 작년에 네 렌터카 회사인데 예를 들면 그런 회사가 갑자기 10배가 뛴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 게임스탑 현상도 이분은 약간 그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임스탑 같이 지금의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펀더멘탈과 기초 체력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막 10배, 20배 이렇게 뛰는 현상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 이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IPO라고 해서 신규 상장이라고 하죠.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요즘 상장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상장을 너무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기업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심플한데 네. 기업가 입장에서는 지금 상장하면 기업 가치 인정을 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비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회사들이 단테님이 만약에 회사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정말 많이 클 거야. 그러면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팔겠지. 근데 시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지금 얼른 IPO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를 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쏟아낸다라는 거지 시장에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강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스펙이라고 해서 맞아. 스펙이 뭐냐면 이제 그냥 그 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덩어리인데 이 돈덩어리 그 회사를 돈덩어리 페이퍼 컴퍼니 종이만 있는 회사를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 돈덩어리를 결국에 그 곧 IPO를 하고 싶은 회사랑 찾아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요. 합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우회 상장 같이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진주랑 펄이랑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회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합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를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 스펙도 사실은 닷컴 버블 때도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스펙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시기가 사실은 닷컴 버블이었고 그래서 그 시기랑 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요약해보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분도 뭐 정확하게 하락이 뭐 당장 언제가 된다 막 이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는데 살짝은 여름쯤이 아닐까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긴 했었거든요. 여름. 근데 왜 여름이냐면 이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좀 지나친 가격이라는 걸 인식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바긴 한데 왜 여름을 얘기할까를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는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표들이 우리가 돈 뿌린 것만큼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 약간 긍정과 부정을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네,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아까 그러니까요. 캠피셔 얘기할 때는 네. 톤도 당장이라도 내려갔어요 지금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막 사러 가야 될 것 같다가 네. 그런 상황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논쟁만큼이나 지금 사실 월스트리트를 맞아요.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쟁은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오는 거냐? 맞아요. 물가가 오른다는데 오르긴 오르는 거냐라는 논쟁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의 높은 어떤 그 아까 뭐 그 버는 거 대비 P 대비 뭐 주가가 높은 것들은 사실은 돈이 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근데 돈이 흔했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돈이 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물가가 안 오를까? 사실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약간 금리.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한번 좀 해부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재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그림인데 그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손오공 드래곤볼 알아요? 승희님? 저에게 물어보신 겁니까? 생각보다 저는 아 그런가요? 나이가 있고요. 네, 아, 알고 나이가 있습니다. 있고요? 네, 알고 여기까지만 있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드래곤볼에서 보면 이제 손오공이라고 있고 손오공이 있고 프리저라고 이제 악당이에요. 이제 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사실 우리가 싸우기 전까지 누가 이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드래곤볼을 봤으니까 손오공이 이겼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싸우기 전에는 그때 싸울 때 그 구경하던 손오공의 친구들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손오공을 응원하던 친구들은 아 손오공이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안 싸워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전투력이 사실 대충 어느 정도 강한지야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전투력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 전투력을 양쪽 전투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알 길이 생각보다 애매하다라는 점을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제가 말을 해보자면 프리저가 약간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느낌? 인플레이션 힘?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프리저가 있다면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손오공이 있는데 두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하나하나 조금 분석을 좀 누가 더 해보려고 센가? 하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그 프리저 팀에 있는 프리저를 지지하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주자를 한 명 꼽아보라면 마이클 버리라는 분인데 아마 마이클 버리는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혹시 빅쇼트는 승희님 보셨어요? 아, 저 아직 못 봤어요. 아 그게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완전히 막 그 인기를 그렇게 끌었던 영화는 아니라서 어쨌든 영화 빅쇼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2008년도 그 부동산 그 리먼 사태를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크리스천 베일은 아시죠? 아, 그 그럼요. 배트맨 했던 사람. 그럼요. 그분이 이제 그 연기를 했었던 분이 바로 요 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아. 이분 마이클 버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심지어 그때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 이 유명해졌어요. 네, 진짜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스타가 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를 좀 하시는데 트위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쓰셨고 여러 가지 차트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그 감안해서 제가 이분의 논리들을 몇 가지 봤더니 첫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보복 소비를 할 거다. 사람들이 이제 참았던 거를 다 돈을 소비를 많이 할 거고 결국 이 소비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리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논리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이건 레이 달리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미 제로 금리라서 금리는 사실 그 페드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그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뭐 인프라 관련돼서 뭐 정책들 한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 관련된 거 하는 거 보면 뭐 도로를 새로 만들고 뭐 파이프 관이 뭐 원래 노후화된 그 수도관을 교체하고 뭐 땅을 파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 관련된 것도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건데 공사도 하고 돈도 쓰고 하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는 지금은 그 통화의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걸 뭐 있어 보이는 말로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사람한테 돈을 기업이나 가게한테 돈을 주면 기업이나 가게가 그냥 돈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돈이 안 퍼지는 상태인데 이 팬데믹과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는
정부나 은행에서 돈이 사람들한테 돌아다닌다. 돈을 주면 이게 돈이 확 퍼질 거다. 음. 라는 게 이제 이분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또 들으면 또 나 인플레이션에 베팅해야 될 것 같고 국채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몸도 되게 좋으신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진짜 좋으신데 네. 진짜 TMI다. 어쨌든 그 스칸 권투 선수 같이 생겼네요. 네 스칸 마이너드라고 아마 근데 이승희님 그 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구겐하임 박물관은 아세요? 아니요. 구겐하임 박물관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네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구겐하임 박물관이 이제 그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이 뉴욕에 있나? 시카고인가 뉴욕인가 저도 약간 확신은 없는데 네. 거기에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이 구겐하임이라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겐하임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위스가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뭐 탄광 쪽 산업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가문이 돈을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이 가문의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 패밀리 오피스 같은 그러니까 그 가문의 돈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자산 운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자산 운용사가 구겐하임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구겐하임이라는 회사가 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대표 투자 책임자가 이분입니다. 뉴욕에 있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뉴욕이구나. 네, 네.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어쨌든 이분이 근데 이제 채권으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채권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론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지금 어떤 분은 그 온탕인데 이쪽 갔더니 냉탕이야. 근데 냉탕의 한번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다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건데 왜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불안에 지금 떨고 있고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변이에 대한 걱정들을 사람들이 계속 안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돈을 별로 안 쓸 거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가 살짝 올라왔는데 보통 이런 리세션, 이 불황이 끝나고 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언제나 발생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 데이터가 그랬는데 이건 제가 과거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검은색, 좀 빨간색, 진한 빨간색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은 1982년에 정말 많이 떨어졌다가 펜으로 해야겠다. 이게 펜이 안 나오지? 오케이. 포인터 옵션. 네. 네,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82년도 지나고 나서 금리가 확 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가 좀 많이 하락했었다가 다시 한번 금리가 뛰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금리가 사실 꽤 뛰었어요. 바닥 그 저점에 대비하면 금리가 많이 뛰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리세션이 끝날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회복될 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탁 상승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디플레이션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자꾸 이 인플레이션에 속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번에도 10년 만기 미국 금리가 뛰었지만 이거는 신기루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 이분의 주장이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페드는 계속 완화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막 고용지표 잘 나왔다 막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용지표를 냉정하게 뜯어보면 고용지표가 지난번 고용률 기준으로는 지난번 피크까지는 가려면 좀 갈 길이 멀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코로나 이전까지.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 고용지표를 많이 본다고 이미 얘기들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난번 피크까지도 못 갔는데 약간의 인플레가 오더라도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완화적인 기조는 그냥 계속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말하는 게 요거 하나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까지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지금 인플레라는 스토리 속에서 간과되고 있던 강력하게 숨어있는 디플레이션의 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채. 사실 이 부채가 되게 디플레이션스러운 힘이 강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대출을 내가 만약에 했어요. 대출을 내 연봉의
한 배 혹은 1.5배만큼 대출을 하면 나의 소비량이 그 대출을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채가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소비를 못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부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 자동화, 테크 기업들. 물론 이 기업들이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맞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있었던 쪽이 카카오 쪽에 저는 있었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었는데, 네. 이런 기술 기업들이 되게 슬픈 게 되게 디플레이션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많이 없애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자율주행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모든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꼭 이게 지금 운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그 강한 디플레이션의 힘,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잃게 되면 물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서 오는 디플레이션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인구구조도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미국도 사실 좀 점점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또 양극화 또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결국 재정 정책은 기업들이 쓰는 돈을 결국 정부가 대신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있어 보이는 말은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원래 기업들이 써야 되는 돈이 못 쓰이게 된다는 거고, 정부가 쓰는 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비효율적일 비효율적이야. 가능성이 높아요. 1달러를 똑같이 소비한다고 했을 때 아마존이 쓰는 거랑 미국 정부가 쓰는 거랑은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니지만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쭉 듣다 보니까요. 그 아까 환타스틱 플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대가들의 긍정과 비관의 논리를 들으시면서 단테님은 스펙트럼의 어디쯤 서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 맞아요. 제 생각을 네. 저는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음.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거의 중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보다 보면 양쪽 시각에 더 휩싸이게 돼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은 되게 시장에 대해서도 그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냥 약긍정 정도? 그러니까 중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도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고 그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의 힘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정도의 시각. 네, 저희가 대가들 이야기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대가의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고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좀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아까도 제가 10년 얘기도 비슷한 얘기였지만 사실 매크로를 무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저는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한 극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한 극단,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 거야 라는 얘기만을 듣고 결론을 바로 내려서 투자에 옮긴다?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방향이든지. 그리고 초보자 그러니까 좀 투자를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투자 스타일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뭔지 약간 정반합의 느낌으로 중요하겠어요. 네, 내가 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내 반대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만 훔쳐가신다는 관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은 아마 못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가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짧게만 보면 알려주세요. 네, 짧게만 이거는 들어야지. 시간 없어도 한 이건 3분만 들어야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가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게 사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플은 40%를 들고 있어요. 네.
버핏이라는 그렇게 보수적인 투자자가 애플을 40%나 들고 있다는 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애플을 보유하고 있고 버핏의 최고 투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그래서 애플,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금융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건 여전히 버핏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시작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가 빌 에크먼이라는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을 저는 되게 공부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분은 한 10개 종목만 투자를 하고요. 장기 투자예요. 이분은 보통 갖고 있으면 3년, 4년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분이 일단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참고로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 잠깐만요. 이거 네네. 네. 볼펜, 사인펜으로. 이게 오타예요. 이 2가 있어야 돼요. 예, 일단 있어야 네. 되고. 제가 원래 티커를 쓰다가 실수한 건데, 어쨌든 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테리어 하는 그냥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케아랑 비슷한 건데, 거기 가면 집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거 파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한 2배 올랐더라고. 제가 보니까 빌 에크먼이 살 때 들어갔으면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약간 인테리어 열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그 집콕, 방콕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혜주였어요, 대표적인. 그런 게 있고, 또 이분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폴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맥도날드인데 멕시칸 음식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QSR은 버거킹이랑 그다음에 이제 커피 회사, 합병한 커피 회사 2개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음료 브랜드고, 힐튼은 다 아시죠? 호텔 쪽 브랜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자는 거지. 정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투자하는지.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원래는 성장주 올인이었어요. 성장주였는데 싹 다 팔고 3분기에, 지금 이거 4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마이클 버리는 상당히 가치주로 포트폴리오가 좀 바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티그룹이라든가, 이것도 금융주죠. 그 다음에 뭐 크래프트 하인즈도 잘 아실 거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이제 케찹이라든가 식음료 브랜드예요. 그래서 식음료 회사 아니면 화이자 같은 그런 좀 보수적인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바꾸긴 해서 그가 말한 것과 비슷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거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빌황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네. 빌황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뜨거웠는데, 빌황의 동문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빌황이라는 분이 사실은 빌황의 뒤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보면 이제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었고, 그 헤지 펀드가 자신들의 제자들이 독립하는 것들을 도와줬어요. 그걸 이제 뭐 타이거 컵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타이거라는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매버릭스도 만들고 타이거 글로벌도 만들고 타이거 아시아도 만들고 했는데, 타이거 아시아가 이제 빌황이 있던 회사고, 근데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창업자 겸 대표고요. 이분이 작년에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매니저인데, 제가 약간 보면서 살짝 무서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 포트를 보면 3개가 지금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갖고 왔는데, 징동닷컴이랑 핀도어더가 있어요. 최근에 조금 안 좋았을 수 제가 있겠네. 제가 왜 이 주식을 얘기하냐면, 빌황이 많이 중국 좋으시죠. 테크 주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빌황 사건 얘기하면서 타이거에 있던 사람들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얘기들은 조금 하셨는데, 제가 이분 포트폴리오 다시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약간 진짜 빌황이랑 비슷할 수 있겠네. 지향점이 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이분들 포트폴리오가 훌륭한 투자자니까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사건들이 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빌황 사건 같은 사건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언급한 종목들로 한번 이 종목은 뭐지? 이 종목은 뭐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데는 좋은 출발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방송 끝나고 한 번씩 다 들어가 볼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많이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거 볼 게 너무 많아 지금. 네. 체크해볼 것도 많고 공부해볼 것도 많고 맞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또 3부
준비해주고 계신 우리 정희승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다 투자일임의 김단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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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